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얘들아 편향과 분산이란 걸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편향이 높고 분산이 낮은 애들, 그런 애들 뭐라고 했었죠? 과소적합이라고 했었어요. 즉, 그러니까 데이터에 잘 맞춰지지 않은 거야. 하지만 데이터 셋들 간의 편차는 비슷비슷한 애들을 과소적합이고, 그리고 그 과소적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모델을 다항액으로, 선형액을 다항액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배웠을 거고, 이제 편향이 낮고 분산이 높은 애들, 그러니까 데이터에 너무 잘 맞춰진 애들이죠. 이런 애들은 이제 과적합됐다고 한다고 배웠었는데,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그 과적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데이터들의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 모델의 성능을 높여주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인 교차 검증과 그리드 서치가 무엇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리뷰 한번 해볼게.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데이터 전처리에 관해서 한번 배워봤어요. 크게는 우리가 피처 스케일링이랑 원핫 인코딩이란 걸 배웠는데, 피처 스케일링은 얘들아 뭐였어? 피처 스케일링은 피처리 입력 변수, 입력 변수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입력 변수 사이에 단위의 크기가 들쭉날쭉하면요, 이것도 머신러닝을 머신러닝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입력 변수의 범위를 비슷하게 바꿔주는 작업이 피처 스케일링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두 가지 대표적인 걸 배웠었어. 첫 번째가 min, max, normalization이라고 해서 최대와 최소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피처 스케일링 하는 것도 배웠었고, 두 번째는 Z-스코어. 만약에 고등학교 때 내가 확통이란 걸 선택을 하면 배우게 될 거예요. Z-스코어 노멀리제이션이라고. 다른 단어로는 스탠더드 디비전이라고 이제 표준 정규화라고도 해요. 평균을 빼서 분산으로 표준 편차로 나누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 몰라도 되고요. 이 입력 변수의 크기를 조정한다. 그 방법 중에 min, max normalization, z-score normalization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충분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전처리 방법이 원핫 인코딩이었는데 이게 뭐였는지 기억나니? 입력 변수가 수치형일 수도 있고 범주형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범주형이라는 거는 뭐 입력 변수가 이게 만약에 국산이다, 아니면 일본산이다, 아니면 독일산이다, 이렇게 범주형인 애들을 우리는 입력 변수를 수치로 보통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범주형을 수치형으로 바꿔주는데요. 그러니까 범주가 하나, 두 개 있으면 괜찮아. 0, 1 이러면 괜찮은데 범주가 두 개보다 더 많이 있으면, 그러니까 3개나 4개가 되면 0, 1, 2, 3 이렇게 줘버리면 그 수치가 이제 크고 작음이 있잖아요. 그 관계도 그 기계가 학습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열을 추가해서 0, 1, 0, 0, 0, 0, 0, 1, 0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것에 0과 1로만 나타내는 방법을 배웠었지, 그치? 이 표를 그리려고 하니까 이거는 복습이니까 모르겠으면 지난 영상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피처 스케일링이랑 원한 인코딩 두 가지 방법. 데이터 전처리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두 가지를 본 것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편향과 분산이란 걸 했었어요. 편향과 분산. 자, 편향과 얘들아, 근데 그거 기억나? 피처 스케일링의 장점이 범위를 일치시켜서 편향을 막아주는 것도 있었고, 그 입력 변수들 사이의 범위가 이제 균일하면 경사가 하는데도 유리했었어. 그때 등고선 그려서 어떻게 유리한지도 한번 살펴봤었잖아요. 그래서 피처 스케일링의 장점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도 한번 기억을 다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편향과 분산 정리를 하면요. 편향이 높고 분산이 낮은 애들, 이런 애들을 우리는 과소적합됐다고 하는데요. 과소적합. 직선 모델 생각하면 좋아요. 직선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완벽하게 학습할 수는 없어, 사실. 근데 그 데이터셋, 훈련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의 그 MSE 값의 이제 차이는 별로 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데이터셋들 간의 편차가 적은 거죠. 그런 애들을 우리는 과소적합이라고 하고요. 편향이 낮은데 분산이 높은 애들, 이런 애들은 뭐냐면
데이터를 완벽하게 학습하려고 모델 자체가 꼬불꼬불한 애들이야. 그런 애들은 우리는 과적합됐다고 했어. 이런 애들 보통 직선 모델. 이런 애들은 꼬불꼬불하게 곡선 모델. 완벽하게 학습한 애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직선 모델을 조금 더 곡선 모델로 바꿔주면 과소적합이 해결된다고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 꼬불꼬불한 애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줄 거냐? 얘는 이 과적합은 어떻게 방지해 줄 거냐? 하는 것들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목차를 보면 첫 번째가 정규화가 그거예요. 과적합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과적합을 해결해 주는 두 가지 방법, L1 정규화, L2 정규화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해주는 어떤 스킬들을 배워볼 거예요. 자, 우선 정규화가 뭔지 한번 볼게. 얘들아. 자, 정규화는 우선은 과적합을 해결하기 위해서지.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완벽하게 해서 이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과적합이 된 거야. 그러면 테스트셋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트레인셋에 대한 MSE는 낮으나 이 테스트셋에 대한 MSE는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는 과적합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냐? 보통 과적합한 애들은요, 굴곡이 많이 있어. 굴곡이 많아요. 굴곡이 많다는 거는 가설함수의 세타가 크단 말이야. 이 세타 값이 커. 그러면 나는 이 세타 값을 너무 커지는 걸 방지해주면, 즉 세타 값이 너무 커지는 걸 방지해주면 이렇게 곡선이 조금 더 완만하게 생기겠죠. 즉 나는 이 세타 값이 조금 커지는 거를 방지해주는 그런 모델을 만들 거야. 그러면서 어떤 데이터 셋들 간의 일관된 성능을 가지도록 과적합을 방지해주는 게 그게 바로 정규화인 거예요. 즉 정규화는 모델을 학습시킬 때 세타 값들이 너무 커져서 과적합되는 거를 방지해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방법에는 L1 정규화가 있고 L2 정규화가 있어요. 자, 볼게요. L1 정규화는 얘들아, 그러니까 세타 값을 어떻게 커지는 걸 방지하냐면 그 모델의 손실함수를 이용할 거야. 원래 손실함수는 얘들아, 선형액이라고 생각해 볼게. 이렇게 생겼지. 근데요, 여기다가 뭘 해줄 거냐면 이 세타 값의 절대값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우리는 손실함수가 작은 세타 값을 찾아가는 게 이제 선형액의 목적이잖아. 그런데 손실함수의 절대값을 이렇게 뒤에 붙여줌으로써 세타 값이 커지는 걸 방지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작을수록 유리한 건데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오차도 작고 이 세타 값도 작아야 손실함수가 작겠지. 그래서 이 L1 정규화에서요, 이 손실함수엔 두 가지 항이 있는데 첫 번째가 평균 제곱 오차항. 이쪽이 평균 제곱 오차항이고요. 이 뒤에 항이 우리는 정규화 항이라고 해요. 그래서요, 이 정규화 항도 작고 평균 제곱 오차 항도 작아야 좋은 세타 값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즉 좋은 가설함수의 기준을 원래는 트레이닝 셋에 대한 오차만 작으면 됐었는데 여기에다가 세타 값도 작아야 좋은 가설함수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얘들아, 요거를 선생님이 그러면 시그마로 다시 표현을 해볼게. 이 항 한번 볼게. 자,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세타 i인데요. 사실은요, 여기 이렇게 세타 값들만 더하는 게 아니라요, 앞에 요 람다라는 걸 곱해줘요. 요거는 이제 알파 값으로 보통 지정을 해주는데요. 요거들은요, 세타 값이 커지는 거에 대한 페널티, 얼마만큼 페널티를 줄 거냐를 결정하는 거야. 즉, 이 세타가 크면요, 나는요 과적합 너무 안 돼요. 과적합
데이터 오차도 중요하지만요. 과적화되는 거를 방지하는 게 중요해요. 하면 이 알파 값을 크게 해주면 돼요. 근데 요거 조금 줄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적합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중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이 세타 값을 적당히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직접 설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한 값이 있는데 이 알파 값을 크게 설정해 주면 나는 과적합 되는 게 싫어요. 그걸 강하게 주장하는 거고, 요게 작으면 뭐 어느 정도만 과적합 되지 않으면 되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요게 우리가 이제 L1 정규화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L1 정규화를 쓰는 모델이 우리는 라쏘 모델이에요. 자, 그러면 L2 정규화는 뭐냐? L2 정규화는요, L1 정규화 되게 유사한데요. 하나 다른 게 있어. 하나 다른 거. L1 정규화는요, 절대값을 이용했지? 근데 L2 정규화는 그냥 제곱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손실함수가 앞에는 똑같아. 평균 제곱 오차항은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뒤에 얘는 세타 1 제곱 쭉쭉쭉 세타 n 제곱까지 됐어요? 그래서 시그마로 나타내면 i가 1부터 m까지 h 세타 xi 빼기 yi 제곱 플러스 시그마 i가 1부터 e까지 세타 i의 제곱이고 똑같이 페널티 알파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L1 정규화, L2 정규화의 뭐 차이는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알려줄 거고요. L2 정규화를 쓰는 대표적인 모델 이름은 우리는 리치 모델이라고 해요. 리치 모델. 됐어요? 이렇게 우리는 손실함수를 변형시켜줘서요. 평균 제곱 오차항과 정규화항을 동시에 씀으로써 오차도 낮고 과적합도 방지하는, 즉 세타값도 크게 되지 않게 방지하는 그런 손실함수 모델을 썼어요. 손실함수를 쓰는 모델, 라쏘 모델과 리치 모델을 배워봤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한번 L1 정규화, L2 정규화를 수업 시간에 해볼 거고요. 자, 다음은 우리가 K겹 교차 검증이란 걸 할 거야. 자, K겹 교차 검증이란 거요, 얘들아. 너네 트레인 세트, 테스트 세트 준비할 때 보통 트레인, 테스트, 스플리트 불러오는데 그 중간에 파라미터 중에 이런 걸 봤을 거야. 테스트 사이즈 뭐 0.2 이런 파라미터가 있었지. 이게 뭐냐면 너네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요. 여기서 20%만 테스트 셋으로 써주세요. 나머지는 트레인 셋으로 써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근데요, 얘들아 생각해봐. 우연히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이게 분류 문제라고 생각해보자. 뭐 통과랑 뭐 탈락이 있었을 때 우연히 이 20% 테스트 셋에 탈락이 많았어.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우연히 나눴지만 정말 우연히 어떤 비중의 애들만 여기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연히 성능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이 테스트 셋에 대해서 또 우연히 성능이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우연을 조금 방지하고자 우리는 K겹 교차 검증이라는 걸 쓰는 거야. 자, 어떤 거냐면요. 만약에 데이터가 100개가 있어. 그리고 K겹 교차 검증, 만약에 K가 5라고 해봐봐. 즉 그러면 5겹 교차 검증이란 건데요.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면 5개의 테스트 셋에 대한 성능 평가로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100을 5로 나눠서 자, 그러면 20개의 데이터가 있고 20개의 데이터가 있고 20개의 데이터가 있고 20개의 데이터가 있고 20개의 데이터가 있겠죠. 5로 나눴어요. 그러면 여기를 테스트 셋으로 했을 때의 성능, 이 20개를 테스트 셋으로 했을 때의 성능, 이 20개를 테스트 셋으로 했을 때의 성능, 여기서의 성능, 여기서의 성능 있지? 이 성능들의 평균, 이 성능의 평균을 얘들아 우리는 이 모델의 성능이라고 봐주는 거야. 이 성능의 평균을 모델의 성능으로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얘들아. 예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성능 평가를 했다면 이번에는 5개에 대해서 성능 평가를 하고 그 성능에 대해서 평균을 내고 나서 나오는 값을 모델의 성능으로 봐주는 거야. 그러면 이 모델의 성능을 여러 번 다른 데이터로 검증을 하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겠지. 그쵸? 자, 그리고 나서요. 이 K를 고르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K는 5예요. 5인데요. 데이터가 많을수록 K는 작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 번 하면 귀찮잖아. 근데 데이터가 많으면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많으면 이 비중이 20%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봐. 전체 데이터의 개수가 10개야. 그랬을 때 우리가 테스트 사이즈의 비율이 20%라고 하면 이게 8개고 2개잖아. 만약에 데이터가 1000개야. 그러면 테스트 셋이 200개고 800개야. 그러면 무작위성이 여기가 더 영향을 받겠지. 그치? 여기는 그래도 200개나 되니까 그래도 안심할 수 있거든. 그래서 데이터 셋, 그러니까 평가하고자 하는 데이터 셋의 개수가 조금 작아도, 즉 데이터가 많으면 그 K가 작아도 괜찮다는 의미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K는 5고요. 상황에 따라 K 값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수업 시간에 교차 검증도 한번 모델을 통해서 해볼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리드 서치 한번 볼게요. 자, 그리드 서치라는 건 얘들아,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개념을 먼저 알고 가야 돼.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건요, 내가 모델을 쓸 때 직접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썼던 테스트 사이즈도 사실 비율을 내가 직접 넣어주는 거고, K겹 교차 검증에서 K값도 내가 직접 넣어주는 거고, 아까 리치나 라쏘 모델에서 알파 있지. 페널티를 얼마나 줄 건가 하는 그 알파도 내가 직접 넣어줘야 되는 거고, 맥스 이터라고 이터레이션, 즉 반복, 얼마나 경사하강을 할 거예요 하는 이 값도 내가 직접 넣어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퍼 파라미터에 따라서 성능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을 학습시키기 전에 사람이 알파나 뭐 맥스 이터 같은 이런 값들을 우리는 먼저 정해줘야 되는데,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고르는 대표적인 방법,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고르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그리드 서치야. 그리드는 얘들아 격자예요. 격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지금 리치 모델을 쓸 건데 알파와 경사 하강의 횟수를 정해야 돼. 자, 10번, 100번, 1000번 뭐 이렇게 있고, 알파는 뭐 10, 20, 30이라고 했을 때 격자를 만드는 거예요. 격자. 그러면 내가 넣었을 때 요 값이 다 넣어보는 거야. 넣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은, 즉 오차가 가장 낮게 나오는 모델을 그냥 셀렉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성능이 가장 좋으면 그냥 얘에 대한 경사 하강 횟수와 알파를 써서 모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드 서치라는 건요, 격자를 만들어서 탐색한다, 즉 그리드 서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코드를 통해서 그리드 서치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업 시간에 해야겠죠? 이거는 그렇게 해서 이번 수업 시간에는 좀 실습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개념 자체는 어려운 게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